인터넷에 로스차일드를 검색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재산 5경 원. 세계 경제의 진짜 지배자.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멈추는 가문. 세계 정부를 만들려는 비밀 결사의 핵심. 지난 두 편에서 우리는 이 가문이 어떻게 유럽의 돈줄을 쥐게 됐는지 봤습니다. 개토의 고물상 아들에서 시작해 왕보다 강한 은행가가 된 이야기. 워털루에서 파산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이야기.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가 다룬 것보다 훨씬 더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팩트체크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을 걷어낸 다음에 남는 진짜 이야기가 음모론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로스차일드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믿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꼭 한번 들려주십시오. 가장 먼저 다룰 이야기는 로스차일드의 재산입니다.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떠도는 숫자가 있습니다. 500조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경 원입니다. 5경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약 673조 원입니다. 5경 원이면 대한민국을 70년 넘게 운영할 수 있는 돈입니다. 전 세계 GDP를 합쳐도 약 100조 달러인데 한 가문이 그 5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부자 순위에 이름이 안 올라오는 이유는 뭐냐?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 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 작가 숭훈빙이 쓴 화폐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2007년에 나왔는데 중국에서 수백만 부가 팔렸고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 인터넷에서 떠도는 로스차일드 이미지의 상당 부분이 이 책에서 출발했습니다. 숭훈빈의 계산은 이랬습니다. 1850년 당시 로스차일드 가문의 재산이 약 60억 달러였다. 여기에 연수익률 6%를 적용해서 150년을 복리로 굴리면 약 500조 달러가 된다. 단순한 산수입니다. 60억 달러에 매년 6%씩 150년. 계산기를 두드리면 실제로 그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산에는 치명적인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150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실이 없었다는 전제입니다.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로스차일드에 대해 가장 방대한 학술 연구를 한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의 니얼 퍼거슨 교수입니다. 지난 편에서도 여러 차례 인용했던 학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연구 자체가 로스차일드 가문의 의뢰로 시작됐습니다. 가문이 200년 넘게 비공개로 보관해온 기록 보관소의 문을 처음으로 열어준 겁니다. 연구 자금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가 완전히 중립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문에 불리한 자료가 이미 정리되었을 수도 있고 유리한 자료만 남겨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로스차일드의 실제 자료에 접근한 유일한 학술 연구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퍼거슨 교수의 연구를 중요 근거로 쓰되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역사를 보겠습니다. 숭훈빈의 계산이 왜 틀렸는지, 150년 동안 이 가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이어 암셜 로스차일드가 5 아들을 유럽 5대 도시에 보냈다는 것, 1편에서 다뤘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런던, 파리, 빈, 나폴리. 이 5개의 은행이 150년 동안 무사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나폴리 지점이었습니다. 1863년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서 나폴리 은행은 문을 닫습니다. 5개의 화살 중 하나가 부러진 겁니다. 다음은 프랑크푸르트였습니다. 본거지. 마이어가 개토에서 시작한 바로 그 도시의 은행입니다. 1901년 프랑크푸르트 로스차일드 가문의 마지막 남성 후계자인 빌헬름 카를 로스차일드가 아들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이어의 유언 중 하나가 가문의 중요한 업무는 오직 가족만 맡을 것이었습니다.
후계자가 없으니 은행도 문을 닫았습니다. 5개 중 2개가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빈이었습니다. 1938년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합니다. 빈의 로스차일드 은행은 나치에 의해 몰수됐습니다. 재산, 미술품, 저택,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가족 중 일부는 체포되어 수용소에 끌려갈 위험에 처했습니다. 네 번째는 파리였습니다. 1981년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사회주의 정부가 은행들을 국유화합니다. 파리 로스차일드 은행도 국유화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5개의 은행 중 2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나는 나치에 몰수당했습니다. 하나는 프랑스 정부에 국유화당했습니다. 살아남은 것은 런던 지점 하나뿐이었습니다. 150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실이 없었다는 숭흥빈의 전제.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로스차일드 가문의 재산은 실제로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비상장 기업이고 재산을 공개한 적이 없으니까요. 다만 여러 경제 매체들의 추정에 따르면 가문 전체의 자산은 대략 150억에서 200억 달러 정도입니다. 우리 돈으로 20조에서 27조 원 사이. 물론 엄청난 부입니다. 하지만 500조 달러와는 차원이 다른 숫자입니다. 게다가 2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후손이 100명이 넘게 퍼져 있습니다. 재산은 그 후손들에게 나뉘어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거대 자본이 아니라 수십 개의 가문으로 나뉘어진 유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경원이 거짓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금융 가문도 전쟁 앞에서, 반유대주의 앞에서, 시대의 변화 앞에서 무너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치는 로스차일드를 유대인 음모의 증거라고 선전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음모론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음모론을 빌미 삼아 모든 것을 빼앗은 겁니다. 음모론이 단순한 이야기에 그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음모론은 사람을 죽입니다. 실제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로스차일드를 둘러싼 음모론 중에는 재산 이야기보다 더 뿌리 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전쟁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음모론은 이렇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전쟁을 일으켜서 양쪽에 돈을 빌려주고 이익을 챙긴다. 전 세계 모든 전쟁의 배후에 로스차일드가 있다. 1편에서 소개했던 마이어의 아내, 5 형제의 어머니인 구틀레 로스차일드에게는 유명한 말이 전해집니다. 내 아들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한마디가 음모론의 근거로 끊임없이 인용됩니다. 아들들이 전쟁을 원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원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이 가문이라는 뜻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먼저 사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전쟁 자금을 조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1편과 2편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때 영국 군자금을 유럽 전선까지 전달한 것.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후 프랑스의 배상금을 처리한 것. 각국 정부에 전쟁 국채를 인수해서 투자자에게 판매한 것. 이것은 모두 기록이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전쟁에서 돈을 번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킨 것도 맞느냐? 이것은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퍼거슨 교수의 연구를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연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의뢰로 시작됐고 가문의 우호적인 해석이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고 보시면 됩니다. 퍼거슨의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겁니다. 19세기 중반 이후 로스차일드 가문은 전쟁을 싫어했습니다. 도덕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왜냐? 전쟁이 나면 국채 가격이 폭락하기 때문입니다. 이 편에서 다뤘던 워털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전쟁이 터지면 그 나라의 국채 가격이 떨어집니다. 나라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 나라가 발행한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로스차일드 가문은 19세기 중반에 이르면 이미 유럽 각국의 국채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국채, 프랑스 국채, 오스트리아 국채. 이 국채들이 가문의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이 자산의 가치가 곤두박질칩니다. 전쟁이 곧 손해였던 겁니다. 이것이 퍼거슨의 해석입니다. 초기에는 전쟁으로 돈을 벌었지만 부를 축적한 이후에는 전쟁이 오히려 적이 되었다. 다시 말해 이 가문에게는 평화가 돈이었습니다. 이 해석이 100% 맞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문에 유리한 해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퍼거슨의 연구 외에 다른 출처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1810년대 유럽에 다시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유럽 전체가 다시 전화에 휩싸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파리의 제임스 로스차일드가 움직였습니다. 양쪽 정부에 접촉해서 화해를 중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을 막은 겁니다. 왜 막았을까요? 평화주의자여서가 아닙니다. 전쟁이 나면 자기 돈이 날아가니까 막은 겁니다. 프랑스 국채도 가지고 있고 오스트리아 국채도 가지고 있는데 두 나라가 싸우면 양쪽 국채 가격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전쟁을 막아야 했던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음모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스차일드가 전쟁을 일으켜서 돈을 벌었다. 실제 역사는 이렇습니다. 초기에는 전쟁 자금 중개로 돈을 벌었다. 하지만 부를 축적한 이후에는 오히려 전쟁을 막으려 했다. 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전쟁의 배후에 로스차일드가 있다는 음모론이 사실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평화를 위해 전쟁을 막았다는 해석도 고지곱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막은 것이니까요.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모론이 말하는 세계는 이렇습니다. 어딘가에 악당이 있다. 그 악당이 전쟁을 일으킨다. 그 악당을 제거하면 세상이 평화로워진다. 단순한 선악구도입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가 보여주는 세계는 훨씬 복잡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특정 가문이 아닙니다. 전쟁은 국가 간의 이해관계, 영토 분쟁, 자원 경쟁, 정치적 야심, 민족 갈등 같은 수많은 요인이 얽혀서 일어납니다. 다만 그 전쟁에 돈이 흘러가는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 안에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그중 하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악당이 배후에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 위안이 됩니다. 악당만 없애면 세상이 좋아진다고 믿을 수 있으니까요. 진짜 무서운 건 그게 아닙니다. 돈의 논리 자체가 전쟁과 평화를 결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특정 악당이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사실. 이것이 음모론보다 훨씬 더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음모론을 전부 걷어내고 나면 로스차일드가 실제로 한 일들이 남습니다.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대놓고 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음모론이 필요 없을 만큼 충격적입니다. 음모론은 로스차일드가 비밀리에 세계를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를 보면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대놓고 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역사를 바꿨습니다. 음모론이 필요 없을 만큼 충격적인 실화들입니다. 먼저 철도입니다. 19세기 중반 유럽의 철도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철도를 누가 깔았느냐? 돈을 댄 사람이 깔은 겁니다. 프랑스 북부 철도를 비롯해서 유럽 각국의 주요 철도 노선에 로스차일드의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제임스 로스차일드, 파리에 있던 막내 아들입니다. 그가 프랑스 철도 건설의 핵심 투자자였습니다.
철도가 깔리면 뭐가 달라지느냐? 사람이 움직이고 물건이 움직이고 돈이 움직입니다. 산업혁명이 공장에서 시작됐다면 산업혁명이 유럽 전체로 퍼진 것은 철도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도의 자금줄이 로스차일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라를 통일하고 전쟁을 벌이고 혁명을 일으키는 동안 로스차일드는 조용히 유럽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음모가 아니라 공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다이아몬드와 광산입니다. 이 부분은 좀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1887년 로스차일드 가문은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회사 드비어스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드비어스라는 이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이라는 광고 문구로 유명한 그 회사입니다. 전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을 사실상 독점했던 회사. 그 회사의 뒤에 로스차일드의 돈이 있었습니다. 1873년에는 다국적 광산 회사 리오틴토를 인수했습니다. 리오틴토는 지금도 세계 최대 광산 회사 중 하나입니다. 1905년에는 지분 30%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습니다. 남아프리카 총독 세실 로즈에게도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세실 로즈가 누구냐면 남아프리카에서 영국 제국의 지배를 확장한 인물입니다. 로디지아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이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지금의 짐바브웨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스차일드의 부가 깨끗한 돈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광산, 금광, 구리 광산. 이 광산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아프리카였습니다.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유럽 열강이 아프리카를 나눠먹던 그 시대에 로스차일드의 돈이 그 구조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자원을 유럽으로 빼돌리는 구조. 그 구조에 자금을 댄 것이 로스차일드였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역사는 아닙니다. 세 번째는 한 통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 한 장이 중동 100년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1917년 11월 2일 영국 외무장관 아서 벨푸어가 편지 한 통을 씁니다. 받는 사람은 제2대 로스차일드 남작 월터 로스차일드, 네이선 로스차일드의 손자입니다. 편지의 핵심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민족의 고향을 건설하는 것을 호의적으로 본다. 이것이 그 유명한 벨푸어 선언입니다. 한 나라의 외무장관이 한 가문의 사람에게 보낸 편지. 그 편지 한 장이 씨앗이 되어서 30년 뒤인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 그 출발점 중 하나가 이 편지입니다. 물론 벨푸어 선언은 로스차일드 가문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시 영국의 전략적 판단, 시오니즘 운동의 확산, 1차 세계대전 중에 복잡한 외교 관계가 모두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외무장관이 이 편지를 보낸 상대가 로스차일드였다는 사실. 이것은 당시 이 가문의 위상이 어떤 수준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부가 국가의 중대한 정책 방향을 한 가문의 사람에게 편지로 알린 겁니다. 네 번째는 한 남자의 10년에 걸친 싸움입니다. 네이선 로스차일드의 아들 라이오넬 로스차일드. 이 편에서 수에즈 운하 자금을 빌려준 바로 그 사람입니다. 1847년 라이오넬은 영국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당시 영국 의회에 들어가려면 기독교식 선서를 해야 했습니다. 기독교의 참된 믿음 위에서라는 문구가 포함된 선서였습니다. 라이오넬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기독교식 선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교도로서 유대교식 선서를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회가 거부했습니다. 라이오넬은 다시 출마했습니다. 또 당선됐습니다. 또 거부당했습니다. 이것이 10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당선되고 거부당하고 다시 출마하고 또 당선되고 또 거부당하고 마침내 1858년 영국 의회가 법을 바꿉니다. 유대인도 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서 방식을 변경한 겁니다. 라이오넬 로스차일드는 유대교 경전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유대인 최초의 영국 하원 의원이 된 겁니다. 이 한 사람의 10년에 걸친 투쟁이 영국 내 유대인 권리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음모론은 로스차일드가 비밀리에 뒤에서 몰래 세계를 조종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를 보면 정반대입니다. 철도를 깔았습니다. 공개적으로 광산을 샀습니다. 공개적으로 외무장관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의회에 들어가려고 10년을 싸웠습니다. 공개적으로 비밀리에 세계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대놓고 역사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음모론이 필요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실제 역사가 이미 충분히 충격적이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뒤편이 있습니다. 왕보다 강했던 이 은행가 가문이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했는가? 그 이야기는 1편에서 잠깐 언급했던 5개의 화살과 관련이 있습니다. 화살이 하나씩 부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앞에서 5개의 은행 중 4개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라졌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 사라졌느냐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 가문이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했는가? 여기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판단 착오가 있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세계 금융의 중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에서 뉴욕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철도가 대륙을 가로지르고 석유가 쏟아져 나오고 강철이 도시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나라에 돈을 대줄 은행이 필요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그 자리를 차지했어야 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빠르고 가장 신뢰받는 은행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로스차일드는 미국에 지점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마이어가 남긴 철칙 때문이었습니다. 가문의 중요한 업무는 오직 가족만 맡을 것. 미국에 보낼 가족이 없었습니다. 5 형제는 이미 유럽 5도시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아들들도 각자의 도시에서 사업을 물려받고 있었습니다. 미국까지 맡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외부인에게 맡기자니 아버지의 유언에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대리인을 두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채웠습니다. JP 모건, 골드만삭스, 리먼 브라더스, 쿤록, 이 이름들이 미국 금융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JP 모건이 사실은 로스차일드의 꼭두각시였다는 주장이 떠돕니다. 모건이 로스차일드의 대리인으로 시작했으니 결국 미국 금융도 로스차일드가 지배하는 거라는 논리입니다. 사실을 보면 이렇습니다. 초기에 JP 모건의 아버지 주니어스 모건이 로스차일드와 사업 관계를 맺은 것은 맞습니다. 런던에서 로스차일드의 미국 관련 업무를 일부 대행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 JP 모건은 독립적인 미국 금융 가문으로 성장했습니다. 퍼거슨 교수를 포함한 다수의 학자들은 모건이 로스차일드의 하수인이었다는 주장을 부정합니다. 오히려 실상은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로스차일드가 미국 시장에서 힘을 잃어가는 동안 모건이 그 빈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꼭두각시가 아니라 후계자도 아니라 빈자리를 차지한 경쟁자였습니다. 퍼거슨 교수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미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지 못한 것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결정적 실수였다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달러가 파운드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이 완전히 뉴욕으로 넘어갔습니다. 로스차일드가 가장 강한 곳은 런던이었는데 런던이 더 이상 세계 금융의 중심이 아니게 된 겁니다. 150년 전 아버지 마이어는 영국이 미래의 패권국이라고 판단해서 네이선을 런던에 보냈습니다.
그 판단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세대가 미국이 미래의 패권국이라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전략이 너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그 전략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20세기가 시작되면서 가문을 둘러싼 환경이 완전히 바뀝니다. 앞에서 나폴리와 프랑크푸르트 지점이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는 이미 했습니다. 여기서는 나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1938년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했습니다. 빈의 로스차일드 은행이 몰수당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나치의 태도입니다. 나치는 로스차일드를 두 가지 방식으로 이용했습니다. 하나는 선전 도구로,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음모론의 증거로 로스차일드를 내세웠습니다. 이 편에서 다뤘던 괴벨시의 영화 로스차일드 워털루의 주식도 바로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다른 하나는 약탈 대상으로, 유대인 음모의 증거라고 선전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음모론을 만들어 놓고 그 음모론을 빌미로 약탈한 겁니다. 250년 동안 쌓아온 미술품, 저택, 금융자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가족 중 일부는 체포 위험에 처해서 유럽 밖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도 국가폭력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가문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마이어의 철칙 중 하나, 가능하면 가문 안에서 결혼할 것. 1편에서 다뤘듯이 손자 세대에서는 18건의 결혼 중 16건이 사촌 간 결혼이었습니다. 왕족들도 하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재산은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세대가 지날수록 경영 능력이 뛰어난 인재가 나오기 어려워졌습니다. 마이어의 시대에는 5 아들이 각각 유럽 한 도시를 맡을 만큼 능력이 있었습니다. 네이선은 워털루 위기에서 파산 직전을 기회로 바꿀 만큼 대담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100년, 200년이 지나면서 그런 인물이 점점 나오지 않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지점이 문을 닫은 이유도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가문 안에서만 결혼하고 가문 안에서만 경영자를 뽑다 보니 선택지가 점점 좁아진 겁니다. 재산을 가문 밖으로 빼돌리지 않으려던 전략이 결국 가문의 미래를 좁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0세기 들어서는 새로운 세대의 관심사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와인 사업에 뛰어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술품 수집에 몰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선 사업에 열정을 쏟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금융 경영에 온 힘을 쏟는 인물이 점점 줄어든 겁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 최강의 금융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에서 금융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마이어는 그랬습니다. 네이선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250년 동안 모든 세대가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밀주의. 마이어가 남긴 또 하나의 철칙. 재산 규모는 절대 외부에 공개하지 말 것. 200년 동안 이 가문이 재산을 공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때 이 비밀주의는 강점이었습니다. 경쟁자들이 로스차일드의 실제 규모를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 금융시대에는 이것이 약점으로 바뀌었습니다. 투명성이 요구되는 시대. 상장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는 시대. 비상장 가족 기업으로 남겠다는 고집은 자본 조달의 한계를 의미했습니다. JP 모건은 상장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상장했습니다. 수십조 달러의 자본을 시장에서 끌어모을 수 있었습니다. 로스차일드는 가문의 돈만으로 운영했습니다. 규모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나치에게 약탈당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 국유화당했습니다. 근친혼으로 인재풀이 좁아졌습니다. 비밀주의가 현대 금융시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왕보다 강했던 은행가도 시대의 변화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철칙은 가문을 250년 동안 지켜줬지만 바로 그 철칙이 가문의 한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문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로스차일드 가문은 어떻게 됐을까요? 5갈래 중 영국과 프랑스 2갈래만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투자은행 로스차일드 앤 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 합병이나 인수를 자문해주는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와인, 샤토 라피트 로실드, 샤토 무통 로실드.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들어보셨을 이름입니다. 한 병에 수백만 원 하는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술품 기증도 어마어마합니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로스차일드 홀이 있을 정도입니다. 부유합니다. 여전히 부유합니다. 하지만 세계를 지배하는 가문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JP 모건 체이스의 총 자산이 약 4조 달러입니다. 로스차일드 앤 코의 총 자산은 그 100분의 1 수준도 안 됩니다. 250년 전에는 세계 최대 은행이었습니다. 지금은 규모만 놓고 보면 중간 정도의 투자은행입니다. 그런데도 음모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비밀주의입니다. 이 가문은 한 번도 재산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비상장 기업으로 운영되니까 공시 의무도 없습니다. 모르니까 상상하는 겁니다. 숨기는 것이 있을 거라고. 실제보다 훨씬 크다고. 둘째, 반유대주의의 오랜 역사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편견은 수백 년 동안 유럽에 뿌리를 내려왔습니다. 유대인이 돈을 지배한다는 편견. 로스차일드는 그 편견의 가장 편리한 증거물이 됐습니다. 이 편에서 다뤘던 나치의 선전 영화도 이 오래된 편견에 세워진 겁니다. 셋째, 인간의 심리입니다. 세상이 복잡할수록 사람들은 단순한 설명을 원합니다. 왜 경제가 나빠졌는가? 왜 물가가 오르는가? 왜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가? 누군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설명이 복잡한 현실보다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악당이 있다는 이야기는 위안이 됩니다. 악당만 없애면 세상이 좋아진다고 믿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음모론이 전 세계에서 똑같이 퍼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음모론이 가장 강하게 퍼진 곳은 유럽이나 미국이 아닙니다. 동아시아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1장에서 말씀드렸던 숭훈빈의 화폐전쟁이라는 책. 이 책은 중국에서 수백만 부가 팔렸고 한국에서도 600만 부 이상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영어로 번역된 적이 있느냐?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도 출판된 적이 없었고 미국에서도 출판된 적이 없었습니다. 서양 학계에서 이 책에 대한 평가가 어땠느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럭저럭 재미있지만 논지는 억지라고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한 임원은 터무니없는 왜곡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독일 슈피겔지는 반유대주의적인 경제서가 중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비판 기사를 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반박된 이야기들을 동아시아에서는 새로운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한국에서는 IMF 외환위기라고 부르는 그 사건입니다. 하루아침에 환율이 2배로 뛰고 기업이 줄줄이 쓰러지고 평생 모은 돈이 반토막 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이게 자연스러운 경제 현상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서양 금융 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이야기가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 로스차일드가 있었고 숭훈빈의 책이 그 이야기를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해 준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책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로스차일드에 대해 갖고 있던 이미지의 상당 부분이 이 책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팩트체크를 하나하나 해보고 나서 솔직히 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수백만 명이 진실로 믿도록 만든 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책을 비난하기보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를 배웠으면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중에 정말 팩트체크를 해본 것은 얼마나 될까요? 누군가 그럴듯하게 정리해준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믿어온 것은 아닌지. 이것이 로스차일드 3부작을 마무리하면서 남기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에서 인용한 퍼거슨 교수의 연구도 로스차일드 가문의 지원으로 나온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모론을 반박하는 자료조차 완전히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정보를 대할 때는 항상 물어야 합니다. 이 정보를 누가 만들었는가? 왜 만들었는가? 이 질문을 하는 습관이 음모론에 휘둘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로스차일드 이야기를 3편에 걸쳐 다뤘습니다. 1편에서는 빈민가의 소년이 어떻게 유럽의 돈줄을 쥐었는지 봤습니다. 신뢰의 힘이었습니다. 2편에서는 워털루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습니다. 정보와 냉정함의 힘이었습니다. 3편에서는 음모론 뒤에 남는 진짜 이야기를 봤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음모론보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3편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돈은 권력을 만들지만 그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250년 전 한 유대인 가문이 만든 금융 시스템의 뼈대 위에 지금의 세계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로스차일드가 돈을 빌려준 곳, 영국. 그 영국에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은행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가가 은행에 빚을 지는 시대를 연은행. 전쟁 자금이 없어서 만든 은행이 어떻게 세계 금융의 기준이 됐는가? 영란은행.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다루겠습니다.